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와 그녀가 겪은 그 다음 일들. 그의 어머니가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시작된 지 꽤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은데 기침은 도통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출근을 준비하던 그는 어머니에게 물약 2병을 내밀었다. 보통은 1병이 정량이지만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심하니 오늘은 일도 나가지 말고 푹 쉬면서 이참에 기침을 떼어내버리자고 강하게 권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래도 일은 해야지 하며 고집을 부리다가 연속으로 한 30초간 계속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안 되겠다는 듯 이렇게 기침 감기를 질질 끄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며 마지못해 그에게 동의했다. 어머니가 물약 2병을 다 마신 후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는 푹 주무세요라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나가는 길에 그의 연립주택 담벼락에 함부로 버려져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띄었다. 그는 눈살을 한번 찌푸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웃으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가 오늘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가서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외에는. 그의 앞을 차도가 가로막고 있었고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었고 계속 똑바로 달렸다. 차도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 갑자기 그의 오른쪽 엉덩이와 대퇴부 부근에 뭔가가 퍽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몸이 위로 붕 솟구쳐 올랐다. 그의 눈에 처음에는 파란 하늘과 간간히 떠있는 흰 구름이, 다음에는 지나가는 차와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새카만 아스팔트 바닥이 차례로 보였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그녀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절대. 절대.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고 그녀는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차의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거칠게 밟았다. 속도를 올렸다. 신호마저 위반해가며 그녀는 미친 듯 차를 몰았다. 1초라도 서둘러야 했다. 아이 아빠에게 매달려서 통사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다. 매달려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아이 생각을 떠올리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가엾고 슬프고 서러운 마음이 뒤섞이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다. 급기야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쾅 소리와 함께 뭔가가 차에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졌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그녀는 뿌연 시야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애쓰며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충격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제법 떨어진 곳에서 차가 정지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가 병상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상이었다. 그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친척들에 의해 장례마저 끝나 있었다.
그가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친척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화장을 결정해버렸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 또한 이미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정신이 든 후 그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그의 집 담벼락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간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다. 이웃에서 바로 화재 신고를 했지만 골목 여기저기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간신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번질 만큼 번져 있었다. 불이 한참 타오르는 동안에도 정량보다 좀 많은 양의 기침약을 복용한 어머니는 약에 취한 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대피한 이웃들은 평소처럼 그 시각에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입을 꽉 다물고 음식물 섭취를 거부했다. 의료진이 코에 튜브를 꽂아서 음식물을 투여했고 링거로 영양제를 집어넣었다. 심한 전신 부상으로 인해 그는 아직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조금만 통제를 가해도 저항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의료진은 그에게 강제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는 코에 튜브를 꽂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구속되었다. 신호 위반, 과속, 그리고 사고 후 뺑소니. 이것이 구속 사유였다. 처음 낸 사고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참작되어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상황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그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비서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다. 이제 다른 이유까지 추가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아이를 전과자의 자식으로 만들 셈입니까? 당신이 여기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과연 누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을까요? 만일 그 도움이 없다면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돼요? 아직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과연 아이를 제대로 기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또 한 가지. 당신이 저지른 사고를 누가 수습해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요? 이제 그녀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비서와 어떤 사람들이 그녀를 납치하듯 차에 태워서 어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종이를 한 장 펼쳤다. 맨 위에 각서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로 어떤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맨 밑에 적힌 그녀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으라며 그들이 인주를 내밀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은 그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 어떤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고 느꼈는지 비서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서 인주 묻은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에 신경질적으로 찍어 눌렀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통장과 도장이 떨어졌다. 이거면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테니 이제 아이 찾을 생각, 아니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직 젊으니까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 받고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비서의 말이 끝나자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의 칸막이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 그 사람은 이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부상은 조금씩 나아져 갔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갈 의욕은 물론 삶을 포기할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식물도 아닌 마치 생명이 희미하게 얼어있는 광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몇 차례의 수술이 잘 끝나고 뼈가 붙고 신체의 이런저런 조직들이
제 기능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광물과 다름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을 거의 놓은 채 무턱대고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내려다보니 다리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우두커니 서서 흐르는 강물을 한동안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 양쪽 신발을 다 벗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끼익 하는 급정차 소리와 쾅 하는 충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달리던 차가 차도와 인도 사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서 있었다.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장면이 돌연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건,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 문득 그 사람만 잠깐 보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이대로 그냥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었다. 그와 그녀가 함께 겪은 일들. 그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던 지역의 경찰서 등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해서 피해자의 소재지를 찾아냈다. 재활병원에 도착한 그녀가 처음 접한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몰골이었다. 바짝 마른 앙상한 체구에 퀭한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먼 하늘 쪽을 향한 채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고를 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다. 사고에 관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있을 때의 그녀는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질 수 없었다. 이미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저 조사하는 사람이 묻는 말에 네네 대답만 했고 법정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넋두리처럼 반복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혔다. 감히 피해자에게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저만치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다가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가로젓고는 걸음을 돌렸다. 그날은 도저히 말을 걸 사과를 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원무과 직원이 그의 병실에 나타났다. 안 계시네? 벌써 갔나? 그 여자분 어디 가셨어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직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을 직원에게 돌렸다. 그의 표정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직원은 다시 한번 물었다. 방금 어떤 여자 한 사람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상하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에게 사무적으로 설명을 했다. 환자분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찾아왔었어요.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즉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집행유예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죠. 분명히 내가 병실 호수도 제대로 알려줬는데 도대체 환자도 안 보고 어디 간 거야?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직원은 그가 듣든 말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실에서 나갔다. 꽤 오랜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이제 쓰임새가 거의 없어진 것만 같던 그의 머릿속에 어떤 낱말들이 날아와서 그대로 꽂혔다. 구속, 집행유예. 서서히 그의 눈에 초점이 되돌아왔다. 그는 꽤나 한참 동안 두 단어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읊조렸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화석처럼 꼼짝 않던 그가 갑자기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후회와 괴로움이 깃든 어두운 얼굴로 변했다. 그는 오랜 동안 잊고 있던 사고 순간을 떠올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여기던 비극에 대해서 자책하느라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음을 잊고 있었던 것에 생각이 미쳤다. 새로운 후회와 괴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갑자기 차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 차는 그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됐다.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죄인을 만들었다. 그는 망연자실함에 사로잡혔다. 이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마침내 뭔가를 결심한 듯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먹을 만한 음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젠걸음으로 가까운 식품점에 갔다. 꽤 여러 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재료를 양손 가득 들고 와서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서둘러 만든 반찬과 밥을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빨리 먹어치우고 곧바로 매무새를 다졌다. 방을 나서려는데 방바닥에 놓여있던 통장과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가방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집을 나서는 걸음걸이가 빨랐다. 환자분,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그리고 끈기가 보통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여느 날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환자의 응답은 여느 날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선생님, 오늘부터 재활치료를 좀...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희미하게나마 빛을 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도저히 찾을 길 없던 의지가 보였다. 물리치료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담당 의사에게 얼른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왔다. 그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는 거부하지도 반겨맞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의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그들의 관계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단지 그녀는 묵묵히 그의 뒷바라지를 했고 그는 굳어진 근육과 뒤틀린 관절, 무뎌진 신경이 제 기능을 찾도록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의 고통을 이겨냈다. 그가 환자용 식사를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매끼 깨끗이 싹싹 비우자 그녀는 그를 위한 음식과 간식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찾는 것, 그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신체를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재활치료 한 가지에만 무섭도록 집중했다. 그의 상태가 의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호전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른다. 그날은 담당 의사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퇴원해도 좋다고 마지막 진단을 받은 날이었다. 그들은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병원 앞 양지바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이 함께 투병을 시작한 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꽤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퇴원하면 제가 무엇든 해서 그쪽에게 끼친 잘못을 속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진 신세도 갚고요. 평생 그 어떤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그의 완고한 표정을 바라보던 그녀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를 낸 사람은 전데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한테 속죄를 하신다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쪽은 그저 운전을 했을 뿐이니까요. 달리는 차로 제가 뛰어든 것이고 사고는 제가 낸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생한 거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몹시도 단호했다. 그러나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흔들림이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잘못한 사람은 저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길게 나눈 묘한 대화는 평행선을 그은 채 일단 중단되었다. 그녀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서로 자신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두 사람은 비록 이 개념 정의에는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게 한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그녀는 카페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카페와 나란히 붕어빵 판매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붕어빵 판매대를 맡아달라고 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뿐이었다. 사실 그가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은 약간 무리가 있었다. 거의 치료되기는 했지만 워낙 심한 부상이었기에 그의 오른쪽 무릎과 고관절은 충분히 제 기능을 되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달릴 수도 힘든 육체 노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협업 아닌 협업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통유리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는 듯 가끔 어떤 사람들을 유심히 보곤 했다. 그는 붕어빵을 팔고 때때로 그녀를 돕는 이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낸 듯 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그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일을 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압으로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 붕어빵, 그리고 핫초코라고 쓰인 간판 아래에서. 가부키의 활약. 말수 적은 소년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가부키도 말을 줄였다. 제법 조신하게 굴면서 뭐든지 은근히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보이려고 애썼다. 예를 들어 전에는 붕어빵 봉지를 쑥 내밀며 야, 이거 먹어 이랬지만 이제 슬그머니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을 읽는 신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부키의 변화된 태도에 소녀는 처음에는 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곧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씩 미소를 지었다. 가부키의 작전이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극한 일편단심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여하튼 소년에게서 드디어 반응이 나타났다. 니네 학원 좋아? 나도 거기 다닐까? 가부키는 하마터면 만세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너 엄마랑 친해? 학원 건물 1층 편의점 앞 테이블에 마주 앉아 삼각김밥을 먹던 소년이 불쑥 가부키에게 물었다. 가부키는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어 빨대를 물고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랑 친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글쎄. 언제부터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엄마가 조금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한 1, 2년 혹은 2, 3년 전부터였을까.
가부키가 어릴 때 기억하던 엄마는 늘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답게 묻는 말에는 뭐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고, 만일 잘 모르는 것이면 진지하게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고 제대로 알려주었다. 상냥하고 친절했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으며 딸에게 공부 잘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사업 때문에 늘 바쁜 아빠의 얼굴은 보기 어려웠지만 엄마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던 엄마가 조금씩 변했다. 늘 밝던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묻어 있는 것 같았고, 잘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오히려 눈빛이 더 초롱초롱 빛나면서 답을 찾으려고 덤벼들던 모습과는 달리 종종 매사에 자신 없는 태도가 엿보였다. 어린 가부키조차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가끔 아빠가 엄마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 아니야? 잊어버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엄마의 기분이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엄마는 때로 예전에 늘 보여주던 다정다감하고 관심 어린 모습 대신 뭔가에 정신이 팔린 것 같은 무신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가부키는 엄마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가부키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소녀라 불리는 나이에 걸맞게 이제 또래의 소년에게 정신이 팔린 가부키는 전과는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소년과의 달콤한 로맨스를 상상하는 시간이 훨씬 좋았다. 엄마가 싫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좋아진 것이고, 엄마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것뿐 다른 복잡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그 나이에는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우연히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엄마와의 사이는 친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기는 했다. 아니, 어느새 무척이나 서먹서먹해져 버렸다. 가부키는 바나나 우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쪽쪽 빨아먹고는 말했다. 얼마 전에 엄마가 교무실에 불려오고 경찰서에도 갔었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내가 엄마를 슬슬 피해 다녀. 빈 우유통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가부키가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건 왜 묻냐? 소년은 대답 없이 삼각김밥만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 너는 어떤데? 묻자마자 가부키는 바로 두어 달 전에 소년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가부키는 학교에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고 보석 장신구로 치장한 도도하고 오만한 표정의 귀부인이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었고, 교장, 교감과 담임,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 마치 졸개들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그 귀부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가부키의 교실 문 앞에 멈춰섰다. 귀부인은 교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더니 마치 무슨 검사라도 하듯 날카로운 눈길로 교실 전체를 휘입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눈길을 소년에게서 멈췄다. 귀부인이 고개를 까딱하자 소년은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담임이 그리고 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교장 교감까지 소년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게 늘어놓았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우리 학교의 보배라도 된다는 듯. 그제야 가부키는 그 귀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학교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 참, 너 엄마 무서워하지? 가부키는 다 안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눕히며 심드렁하게 내뱉다가 갑자기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시어머니 될 분이 폼나기는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떡하지? 그러나 소년의 말에 가부키의 쓸데없는 걱정은 흔적도 없이 잊혀졌다. 난 엄마가 잘 생각이 안 나. 의자에 널브러져 있던 가부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체를 일으켜 고쳐 앉으며 고개를 바로 세우고 소년을 뚫어지듯 바라봤다. 이제껏 보았던 중 지금처럼 소년의 표정이 슬퍼 보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5살 무렵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낯선 사람들이 손에 끌려 전혀 낯선 곳으로 데려져 갔다. 지금부터 그곳이 집이라고 했다. 엄마는 사라지고 곁에 없었다. 대신 가끔 집에 오던, 그래서 아빠, 얼굴을 잊을만 하면 집에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남자라는 관념을 심어준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빠라는 사람은 소년을 살갑게 대한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이제부터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는 싸늘한 표정의 아줌마가 함께 있을 때에는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소녀는 갑자기 닥쳐온 이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잔뜩 주눅이 들었고 감히 엄마를 찾으며 울고 떼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대신 소녀는 입을 꼭 다물었고 손에 쥔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그 누구도 소년의 손을 강제로 펼 수 없었다. 점점 더 기억이 희미해져. 이제 엄마 사진을 봐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가부키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소년의 시를, 소년의 우수에 젖은 눈빛을, 소년의 쓸쓸함이 배어있는 처연한 미소를,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외로움의 냄새를 모두 다 이해했다. 너무나 슬퍼졌다. 가부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한동안 그런 채로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소년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다. 잠시 움켜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폈다. 소년의 손바닥에는 낡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다.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작고 오래된 사진 속에서 하얀 얼굴의 엄마와 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던 가부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소년을 쳐다봤다. 가부키의 눈이 놀랄 만큼 빛났다. 가부키는 벌떡 일어났다.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벌러덩 자빠졌다. 가자! 가부키가 소년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가부키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다. 가부키가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소년도 따라서 내달았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는 물끄러미 카페 안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열린 채 놓여있는 목걸이 속 사진에는 5살 아이와 젊은 엄마가 방긋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훌쩍 자라 이제는 엄마보다 더 키가 커진 소년과 슬픈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느라 사진 속 모습보다 조금 지친 듯 보이는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카페 주인은 소년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소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엄마를 아는 손이 어색했지만 흐르는 눈물 사이로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 가득한 표정이 보였다. 가부키는 평소답지 않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저간의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다. 제가 목걸이를 열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한눈에 아줌마인지 알아봤거든요. 나한테 일찌감치 말했더라면 벌써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가부키는 하루라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제법 어른스럽게 말하고는 그와 함께 잠시 모자의 상봉을 조용히 지켜봤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결코 흐릿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눈과 머릿속에 새겨 넣기라도 하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부키는 전에 없이 진지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그에게 붕어빵 2봉지만 달라고 했다. 그에게 붕어빵을 받아든 가부키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자에게 붕어빵 한 봉지를 내밀었다. 가부키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카페에서 나올 때 엄마는 아들에게 핫초코를 건네주고 있었다. 가부키는 그에게 아저씨 저 갈게요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가부키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방 안으로 쏜살같이 사라질까봐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동안 재빨리 말을 걸려고 소파에서 후다닥 일어났다. 일단 방문이 닫히면 저녁 먹으라는 말을 할 수도 싫다 좋다 대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가부키가 머뭇머뭇 다가왔다. 의외의 상황에 엄마는 살짝 당황스럽기조차 했다. 엄마의 놀라는 표정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얼굴을 반쯤 돌리고 멋쩍은 듯 어정쩡하게 선 자세로 가부키가 손에 든 봉지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엄마, 이거 붕어빵. 그날 가부키는 엄마와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얼마만의 일인지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엄마가 숟가락 위에 생선을 한 조각 얹어주었다. 가부키는 입을 크게 벌려 생선 얹힌 밥숟갈을 단번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었다. 엄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가부키는 엄마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엄마는 늘 여기 있었는데 나는 갑자기 울컥했다. 엄마 미안. 눈물도 핑 돌았다.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밥그릇에 코를 박고 일부러 더 요란하게 쩝쩝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가부키는 마치 그간 늘 해온 일상인 듯 짐짓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같이 붕어빵 먹자. 핫초코도 타줘. 자연스러운 듯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자연스러워졌다. 핫초코 2잔이 얹힌 쟁반을 들고 다가오는 엄마의 얼굴에는 한여름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이번에는 엄마의 그 미소를 똑바로 쳐다봤다. 응답이라도 하듯 엄마보다 더 밝은 미소를 방긋 지으면서 가부키는 잠시 고민했다. 엄마한테 남친 얘기를 해줄까 말까? 그의 주변에 온기가 돌다. 소녀는 매일 엄마를 찾아왔다. 덩달아서 가부키도 풀빵구리에 쥐 드나들듯 핫초코 카페와 붕어빵 판매대를 들락거렸다. 세세한 것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카페 주인이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된 아들과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다. 페이는 지나는 길에 그들을 발견하면 헤헤 웃으며 카페에 들어와서 다시 만난 모자의 다정한 모습, 소년과 가부키가 강아지들이 함께 뒹굴듯 귀엽게 어울리는 모습을 찍었다. 페인의 사진 찍는 솜씨는 점점 좋아졌다. 게다가 그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괜찮다 싶은 장면이 포착되면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서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서부의 총잡이처럼 날렵했다. 오지랖은 혹시라도 카페 주인이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며 뭔가를 알아내려 애쓰는 눈치였지만 카페 주인은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얘기는 피했다. 그래도 여전히 오지랖은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한 듯 보였다. 고시원 청년은 전보다도 더 자주 카페에 들렀고 모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흐뭇해했다.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든든한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그가 평소에 커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카페 주인이 그를 고용했다. 원두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 등을 가르쳤는데 그는 썩 잘했고 마침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시간을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다. 청년은 편의점 일보다 커피에 관련된 일에 훨씬 흥미가 많았고 카페 주인은 그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동안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엄마와 헤어져서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소년의 표정에 아쉬움이 역력했지만 소년은 자신은 괜찮다는 듯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등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갔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움과 고독을 홀로 견뎌낸 소녀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부인 앞에 공손히 서 있던 선글라스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교문을 나서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빼먹지 말고 분 단위로 정리해서 보고해요. 알겠지? 특히 학원이나 분식집 같은 곳 말고 조금이라도 특이한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바짝 붙어서 정확하게 정보 입수하고. 선글라스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요즘 이 녀석이 영 수상하단 말이야. 어느 날부터인지 소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었고 학원 끝난 후에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허락해 주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와 자습을 하고 오는 아이의 모습이 지나치게 활기찼다. 늘 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주말과 휴일이면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무렵에야 슬그머니 들어왔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귀부인은 미행을 붙여서라도 소년의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카페 주인의 그 쓸쓸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화사한 봄꽃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각자의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될 무렵 그녀가 그에게 함께 차 한잔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게를 연 후 처음이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니 그의 기분도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보기 좋군.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던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가 나던 그 순간까지의 일들을. 그녀의 얘기가 끝나자 이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제껏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카페 안에 부드러운 온기가 가득 찼다.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뭉치다. 무슨 일일까? 소년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몸이 좀 약한 편인 소년은 전에도 가끔 조금 늦게 등교한 적이 있었기에 가부키는 2교시 끝날 때까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파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3교시가 끝나자마자 가부키는 소년에게 문자와 전화를 쉬지 않고 날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응답도 없었다. 가부키는 불안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가부키는 이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도 아무 일 없었다. 그 전날 소년은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새 신발을 샀고 그 틈에 슬그머니 끼어서 예쁜 지갑을 얻게 된 가부키는 담례로 붕어빵을 대접했으며 동시에 공짜 핫초코를 얻어 마셨다. 그들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카페 안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 옆에 서 있는 고시원 청년이, 밖에서는 붕어빵 판매대에서 비스듬히 돌아선 붕어빵 아저씨가 옅은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다만 방금 붕어빵을 산 어떤 손님이 바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소년과 엄마를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손님의 선글라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가부키는 최고 속도로 카페를 향해 달려갔다. 달리는 길에 지구대 옆을 지나쳤다. 안에 별 표정 없는 붕어빵 아저씨와 뭔가 변명하는 듯 보이는 다른 사람이 김경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의 표정으로 보아 늘 있는 일임을 짐작한 가부키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가부키는 너무나 놀라 입을 벌린 채 굳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소년의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어떤 귀부인이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소년의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선글라스를 낀 어떤 사람을 포함하여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들 여러 명이 소년의 엄마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빙 둘러싸고 있었다. 하필 그날은 고시원 청년이 카페에서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가부키가 침을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문 쪽으로 향했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발로 의자를 쾅 하고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귀부인의 얼굴을 본 순간 가부키는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10배는 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다. 가부키는 자신도 모르게 옆걸음을 쳤고 일행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쳐서 나가버렸다. 가부키가 다가서는 것도 모르는 듯 소년의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어깨는 들썩였고 무릎 위에 놓인 양손이 파르르 쉬지 않고 떨렸다. 가부키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다. 흠칫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다. 가부키가 그녀를 와락 안았다. 그녀도 가부키를 껴안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주 큰 소리로. 잠시 후 지구대에서 돌아온 그는 이 광경을 한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옆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두 사람의 울음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어흠흠 헛기침을 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그녀들이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 그는 무슨 상황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찾아올 것이 찾아오고야 말았구나.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다음 날도 소년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엄마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소년의 엄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 같았다. 거의 넋이 나간 듯 했다. 가부키는 속이 타서 안절부절했다. 가부키로부터 사연을 전해들은 고시원 청년과 폐인, 그리고 오지랖은 빈번히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소년이 다시 엄마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잔뜩 흥분해서 인상을 쓰고 있던 오지랖이 내뱉었다. 아무리 입양을 했어도 친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딨어? 강제로 애가 이리 못 오게 하는 중이겠죠? 아마 가둬놨을 거야. 오지랖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가부키가 맞장구 쳤다. 해도 너무하네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담. 지독하잖아요. 그때 평소와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폐인이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찾아가서 만나면 안 되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 가부키가 외쳤다. 나 걔네 집 알아요. 그 말을 듣자 모두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도 다 함께 같이 갑시다. 밀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렇게 해요 아주머니. 엄마가 자식 만나는 게 못할 짓인가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장 가시죠. 제가 앞장설 테니까. 오지랖이 결연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조용히 듣고 있던 소년의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내가 오래전에 어떤 각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보여줬어요. 내가 아이를 찾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내 지장도 찍혀 있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집에 돌아온 가부키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엄마는 갑자기 우울해진 딸에게 걱정스러워하는 말투로 물어봤다. 무슨 일 있니? 가부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슨 일 있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부키는 엄마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생각났다. 너무 놀랍고 슬픈 일을 갑작스럽게 닥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각서가 뭐야?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각서? 갑자기 각서는 왜? 가부키는 소년과 엄마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일과 알고 있는 사실 전부를 말해 주었다. 엄마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가부키 설명을 다 듣고 난 엄마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가부키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쉬어. 내일 엄마랑 같이 그 아이 엄마 만나러 가자. 잘 될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가부키는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갑자기 소년과 그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울음이 터졌다. 엄마는 엉엉 우는 가부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바로 다음 날 소년 소녀의 엄마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위로의 말과 함께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후 가부키의 엄마 강 변호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래전에 쓰셨다는 그 각서 제가 좀 볼까요? 그러나 소년의 엄마는 그 각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각서를 처음 작성하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나타나서 잠시 눈앞에 들이밀고 다시 가지고 간 과정도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강 변호사는 하면서 잠시 어떤 생각을 하다가 물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기억하시죠? 소년의 엄마가 기억을 더듬었다. 다시는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 내가 엄마라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겠다. 아이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강 변호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소년의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각서는 무효예요. 소년의 엄마는 깜짝 놀란 눈으로 강 변호사를 쳐다봤다. 정말인가요? 그 각서가 무효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되묻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연하지요. 그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따위 종이 쪽지로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강 변호사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거듭 확인을 해 주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 소년의 엄마를 보며 강 변호사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금 골치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시라고 법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 제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을 그 각서라는 종이 쪼가리에 적용해 보면 아들을 만나지 마라, 엄마와 아들 관계를 부정해라,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입 꽉 다물고 있어라, 이런 내용들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위반한, 그래서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서는 무효예요.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괜히 겁주려고 그런 각서를 쓰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소년의 엄마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각서를 들이밀며 위협을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게 그저 겁주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무조건 그 집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강 변호사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성급히 굴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어느새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강 변호사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지랖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 변호사가 만난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언젠가 지구대에서. 강 변호사는 조금 더 설명해 주었다. 절차를 거쳐서
친자 확인과 면접 교섭권을 확보해야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애는 내가 낳은 아이고 나는 당연히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보장받는 절차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모자가 만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어요. 다들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서 일을 진행할게요. 물론 무료로. 강 변호사는 가부키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가부키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었다. 우리 엄마가 진짜 변호사가 맞기는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참, 지난번에 우리 딸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과도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마침 오늘 모두 계신 것 같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사양하지 마시고 제가 최소한의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들 맛있는 것 좀 드시면서 힘들 내시자고요. 분위기 전환도 좀 하고. 다들 사양했지만 다시 생기를 되찾은 가부키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겼다. 오늘 그냥 간다면 모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황당한 협박까지 하며 앞을 가로막는 가부키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